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9월 23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정말 이번 주는 좀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또 금요일이 와서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이 계속 이제 미국 시장이 FOMC 회의에서 또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미국 시장도 안 좋고 우리 시장도 안 좋아서 마음이 좀 무겁기는 한데, 저희 어머니께서 지난주 그 생신이라 가지고요, 지지난주였죠. 그 같이 식사를 하는데 어머님이 이제 안타까운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요즘 괜찮냐라고 물어보시면서 걱정 어린 눈빛으로 쳐다보셔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식을 비싸게 사는 게 위험한 거지, 지금처럼 약세장에서 저희 고객들 계속 매주 5분 이상의 신규 고객들이 계속 들어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고객분들을 주식을 이렇게 싸게 살 수 있어서 그게 너무 좋은 거라고. 그리고 주식시장은 2년마다 거의 보면 패턴이, 우리나라 시장 보면 거의 2년마다 이렇게 반복됩니다. 2018년도에 안 좋았죠. 19년도에 또 올라오다가 2020년도 코로나 때 또 확 빠졌다가, 그러고 나서 작년 21년도에 또 올라왔죠. 그 짝수해가 있는 해에 늘 이렇게 좀 안 좋았다가 또 홀수해가 있는 해에 올라오는데, 특히나 이제 홀수해 중에서도 이제 대통령 임기 3년차의 주가가 미국 시장 기준입니다. 미국 대통령 임기 3년차가 역사적으로 보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16% 정도 나오는 걸로 기억하는데, 또 그렇게 대통령 임기 3년 차에 또 주가가 좋아지고 이런 모습들이 늘 반복되기 때문에, 내년도 주식시장을 보면 여전히 저는 너무 시장이 좋을 걸로 지금도 생각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식을 싸게 살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런 거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으시더라도 저라고 왜 스트레스 안 받겠습니까? 이럴 때 푸콜 레이쇼라는 거 봅니다.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잖아요. 이 푸콜 레이쇼를 보면 투자자들이 얼마나 이제 공포스러워하는지 알 수가 있는데, 추석 전에도 결국 푸콜 레이쇼가 한 5일 연속 이렇게 계속 안 좋게 나오다가 추석 이후에 바로 한 방에 이제 지수가 그때 2.87%인가 올라가면서 그 추석 전에 지수를 한 방에 다 만회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지금 그 푸콜 레이쇼가 지금 3일 연속 또 과매도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과매도 신호를 보내면 또 회복을 합니다. 그런 모습을 기대를 하면서 이번 주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체 뉴스는 지금 이제 시장에 대해서 걱정의 목소리가 많기 때문에, 원화값 쇼크, 2008년 금융위기 악몽 떠오르는데 유동성 아직은 괜찮다, 이렇게 하면서 매일경제신문 기사를 시작을 해서 오늘 전부 다 이제 매경에서 기사를 따왔고요. 최근에 매경에서 지금 세계 지식 포럼 이런 부분을 하면서 아주 유명한 분들의 굉장히 좋은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따왔고요. 그리고 지금 대기업들이 미국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하겠다 했는데 달러 가격이 이렇게 급등을 해서 약속을 깰 수도 없고, 미투자 발표한 4대 그룹 총수의 소갈이, 이런 기사랑, 그리고 삼성전자가 미국 1위 케이블 컴캐스트에 5 장비 공급했다는 뉴스, 그리고 또 미국의 7개 기업이 한국 반도체 전기차에다가 한 1조 6천억을 투자하겠다는 이런 기사들 오늘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화값 쇼크, 2008년 금융위기 악몽 떠오르는데 유동성은 아직 괜찮다.
예, 지금 환율이 이제 1,400원을 뚫어버리니까 굉장히 무섭죠. 공포스럽습니다. 네, 그리고 뭐 1,500원 또 갈 수 있다 이제는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아니 1,500원을 간 거는 2008년 금융위기 때 1,560원 갔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97년 말에 또 1,500원 뚫으면서 1,800원을 갔었기 때문에 그런 위기가 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달러당 원화값이 13년 6개월 만에 1,400원 밑으로 떨어지면서 외환시장에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사상 달러당 원화값이 1,400원 밑으로 떨어진 것은 1997년 IMF 외환위기,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서 이번이 세 번째다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 모두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을 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 경제에 이에 못지않은 충격이 발생할지 주목이 된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는데, 여기서 제가 빨리 하나 체크해 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상황에서 이 1,400원을 뚫었었던 그 시점, 시점이 언제인가를 보면요. 그 시점이 2008년 9월 달에 리만이 망하고요. 그 망하면서 1,075원, 1,090원 정도였던 그 원달러 환율이 9월 말에 1,200원을 뚫고요. 그리고 10월 달에, 그때 이제 주식 시장이 10월 달에 와장창 무너지죠. 그 와장창 무너질 때 1,492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주식 시장은 그때 10월 말에 통화 사업도 체결되고 하면서 주식 시장은 바닥을 잡았었는데, 그때 이제 900이 깨지면서 892포인트까지 코스피가 떨어졌었는데요. 그 다음 달 11월 달에 환율이 얼마까지 더 올라가냐면요. 1,525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12월 달에는 다시 1,259원까지 환율이 떨어지는 듯 하더니 2009년 1월 달에 다시 1,379원, 그리고 2009년 2월 달에 1,544원, 그리고 2009년 3월 달에 1,597원을 기록을 하면서 환율은 주식시장의 저점보다는 오히려 그 뒤에 환율 고점이 나왔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2009년 3월 달에 미국 시장은 그때 바닥이 2009년 3월 달에 나왔었는데, 왜냐하면 미국발 위기였었잖아요. 그랬지만 주식시장보다 하여튼 환율이 뒤늦게 이제 고점을 쳤다는 거,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최근 원화값이 빠른 속도로 떨어진 것은 페드의 긴축적 통화 정책과 유로 위안화 약세, 달러 투기 수요, 한국 무역 수지 악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고요.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1,400원선이 무너지면서 단기적으로 1,450원 하방이 열려있고, 달러당 원화값이 연내 1,500원을 찍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라고 뭐 쭉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전망치를 얘기를 한 게 쭉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금융위기를 우려할 만큼 위급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게 중론이고요. 달러 유동성 확보에 문제가 없기 때문인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국제금융시장의 신용경색으로 중장기, 단기를 가리지 않고 외화 차입이 막히면서 국내 은행들이 심각한 외화 유동성 위기를 겪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는 당시 외국환 평형기금을 통해서 외환 스왑 시장에 100억 달러 이상의 달러를 공급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금융위기 때에는 신용경색이 발생을 해서 조달 시장에서 달러를 아예 구할 수가 없었었죠, 그때는. 지금은 현물환이 투기적 수요에 나홀로 상승하지만 달러 유동성 위기를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또 다른 외환 전문가도 2008년 금융위기와는 달리 지금은 달러 유동성 확보에 문제가 없고 시장 상황도 비정상적이라고 보기 힘들고 최근 시장 불안은 높은 인플레이션과 이에 강경 대응하는 연준 정책이 익숙하지 않아서라고 보는 게 맞는다라고 했고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불안하기는 하지만 대처할 수 없는 위기는 아니다라는 의미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원화값이 1999원까지 떨어졌었고요. 2008년대는 1597원을 찍은 바 있다. 1400원 선 붕괴가 이미 오버슈팅이라면서 연말 1500원까지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한국 경제 주체의 체력이 많이 떨어져서 체감하는 고통은 금융위기 때보다 커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97년 12월 달에 무역 수지는 22억 1200만 달러 흑자, 2009년 3월 금융위기 때에도 39억 7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을 했었다고 하네요. 그 환율이 고점을 치던 그 시점을 이제 딱 찍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러나 올 9월 지금 1월 1일에서 20일까지 무역 수지는 41억 500만 달러 적자다. 한미 간 금리 역전도 주요 변수인데 2008년에는 미국이 제로금리였던 반면에 지금은 연 3에서 3.25%로 한국보다 0.5에서 0.75%포인트나 높은 상황이다. 이 지금 과거와 이제 다른 부분을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한국은행이 다음 달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했지만 다음 달에 이제 빅스텝 0.5를 올리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연내 미국 연말 기준금리 전망치 4.4%를 넘어서기는 여러모로 쉽지 않다. 네, 0.5를 올려도 우리가 2.75 정도 되면서 여전히 이제 낮을 거다는 거죠. 추경호 경제부총리께서는 이날 환율 방어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단기간 내 변동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면서 과거 경제금융위기 시 정책 대응 경험을 토대로 활용 가능한 정책 수단들을 신속히 가동할 수 있도록 종합 체계화하고 필요하면 분야별 단계별 시장 안정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강조를 했다. 달러당 원화값은 한동안 1,400에서 1,430원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불확실성이 커서 어느 때보다 원화값 전망이 어렵지만 당국이 1,450원이라는 다음 마지노선이 뚫리도록 그냥 두지는 않을 거라고 하면서 추 부총리가 오늘 언급한 것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할 것으로 본다.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가장 무섭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빨리 낮아지게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경제 주체들이 강달러와 금리 인상의 고통을 감내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예, 여기서 이제 이 물가 공포잖아요. 물가 때문에 페드가 계속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는 부분을 이번에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번 10월 달에는 이제 FOMC 회의가 없으니까 10월하고 11월 초까지 나오는 물가 지표들이 저는 좀 낮게 나오면서 11월 달에 75bp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변화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걸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마케팅 대가의 예언. 이것이 변하지 않으면 5년 내에 망한다. 네, 요런 부분을 세계 지식 포럼에서 마케팅 그루인 필립 코틀러, 이분이 노스웨스턴 대학 교수님이시거든요. 거기 노스웨스턴 대학이 마케팅으로 거의 뭐 하버드랑 1, 2등을 하는 그런 대학인데요. 거기 경영대학원이 켈로그 경영대학원 국제 마케팅 석좌 교수로 계시네요. 이분이 23회 세계 지식 포럼에서 청중들에게 기업 지속 가능성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제 사진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예측이지만 기업이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지 않고
똑같은 사업만 한다면 5년 내에 폐업할 것입니다. 와, 5년 내에, 한 15년도 아니고 5년 내에 폐업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네요. 이 교수님이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3회 세계 지식 포럼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그는 마케팅 구루로 불리는 세계적인 석학이신데 필립 코틀러와의 대화에서 가치 창출 및 제공을 위한 지속 가능한 마케팅이라는 제목의 세션에서 전 세계가 지금 당면한 기후 위기에 대응하려면 기업 역시 마케팅 측면에서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한 신속한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보다는 조금 더 느린 성장, 심지어 탈성장을 강조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케팅은 가치를 제공해 타겟이 되는 고객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 중에서도 고객의 웰빙을 더욱 증진시키는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옛날에 어떤 교수님이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그냥 시험 문제가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그냥 칠판에 써놓고 가셨다는데, 마케팅은 가치를 제공을 해서 타겟이 되는 고객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고 고객의 웰빙을 더욱 증진시키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네. 이 부분이 정말 핵심인 것 같습니다. 기존의 상업적 마케팅과 다른 사회적 마케팅을 강조한 것이다. 사회적 마케팅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고 판매하는 것을 넘어서 마케팅에서 사회에 좋거나 안 좋은 것을 구분하는 것인데, 코틀러 교수는 타겟을 만족시키는 것을 넘어서 생각해야 한다. 가령 흡연자에게 담배를 팔면 그는 진정 효과를 얻지만 건강을 해칠 수가 있고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전기차를 사용하면 내연기관차보다 탄소 배출이 줄지만 완벽한 또 탄소 중립은 아니다. 빠짐없이 검토하면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새 옷을 사야 하는 건 아닌데 고객이 지난해 입던 옷을 입으면 뒤처지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광고가 나오고 있다고 하면서 그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도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고 우수한 인재를 기업으로 데려올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이 진정성 있게 수익을 추구하면서 지속 가능성을 추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면 내 대답은 예스라며 수백만 장의 티셔츠를 새로 만드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재활용하는 식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일반 기업은 연간 평균 2.4% 성장하는 데 비해서 지속 가능성을 실천하는 회사들은 연간 9%씩 성장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기업에서 일하고 싶어하고 젊은 인재를 얻으려면 더욱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마케팅을 할 때는 시장에서의 이미지도 중요하고 시장에 강력한 증거를 보여줘야 한다. 감성뿐만 아니라 사실도 같이 활용을 해야 한다면서 사람들이 실체를 인지하고 동참하기를 원하게 하는 것은 마케팅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이라고 얘기를 하셨네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지를 먼저 면밀히 파악을 하고 과거 대비 동등한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수준을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인플레이션에 관한 질문을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셨나 봅니다. 네. 결국 이 지속가능성, 서스테이너빌리티하고 그 다음에 환경, 에코, 이런 부분들이 요즘 이제 얘기하는 소위 말해서 ESG에서 E랑 S에 해당되는 부분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인재들도 이제 그런 기업에서 일하는 걸 더 원한다. 이런 부분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 기업이 이쪽에 신경을 써서 마케팅을 또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인공지능 발전 속도가 눈부셔. 추론 능력 갖춘 머신 티칭이 눈앞이다. 예, 요런 기사인데요. Try Everything 2022 AI의 미래. 요런 또 중구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린 이 세계 지식 포럼에서 요런 세션이 있었네요. KDB 넥스트 라운드 스케일업 이 기조 강연 AI의 미래라는 세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현재 인공지능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고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답하는 정도이지만 앞으로는 기계가 스스로 배우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머신 티칭까지 발전할 것입니다. 네, 아까 채플미 찍는데 갑자기 이제 핸드폰에서 네, 질문하신 내용은 하면서 뭐 나와서 깜짝 놀랐었는데요. 질문한 거에 대한 답변 수준이 아니라 예, 박준무 주식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알아서 막 예, 다 계산을 해서 예, 그렇게 시장에 대한 전망과 대응 전략까지 알려주는 그런 AI 수준이 저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에릭 싱 무하마드 빈 자이드 AI 전문대학원 총장이 요 세션에서 미래의 AI는 인간과 같은 복잡한 추론 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싱 총장은 지난 10년간 AI의 성취에 대해서 매우 복합적이고 광범위한 기술 발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 가지만을 말하기 어렵다. 다양한 알고리즘을 포함한 언어 모델과 맞춤화된 추천, 게임에 관련된 AI가 특히 대중에게 유용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기술 중에서도 대규모 모델을 지원하는 AI, 방대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AI 등이 발전했다고 말을 했고요. 에릭 다임너 코넥서스 AI 공동 창립자 겸 대표는 과거 10년 전만 해도 수학이라는 학문은 범주론에 따라서 발전을 해왔는데 AI의 등장으로 더 정확한 수학을 디지털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로 인해서 새로운 분야가 많이 생겼고 향후 10년간 큰 도움이 될 기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한편 현재 AI 기술로는 주어진 데이터를 활용한 단순 기능만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는데 전문가들은 AI가 스스로 학습하고 복합적인 추론을 하는 모델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를 했고요. 싱 총장은 예를 들어서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이 여전히 살아있다면 어땠을까라는 질문과 같이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도 대답할 수 있는 AI가 필요하다면서 배경 지식으로부터 확정할 수 있는 복잡한 추론을 배워야 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AI를 활용해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의사결정자로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고 싱 총장은 더 많은 정보를 가질수록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기후변화, 공급망 차질 등 여러 문제의 AI를 접목해서 안전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발전을 하면 자율주행도 되고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없어질 직업 중에 하나가 펀드 매니저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헤지 펀드로서는 뭐 넘사벽이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라는 그런 뉴욕의 맨하탄에 있는 완전히 그냥 수학 박사들, 석 박사들만 모여가지고 그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하는 그 헤지 펀드인 경우에도 보면 그 짐 사이먼이라는 그 파운더 겸 CEO 그분 같은 경우가 이제 수학 교수님이셨고요. 그분이 이제 이 헤지 펀드 시장에 들어와서 AI로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 최근 동향에 대해서 제가 들어보니까 지금은 이제 그 수학 교수들이나 수학 석박사들이 만든 알고리즘이 아니라 그 AI 자체가 말 그대로 딥러닝을 하면서 계속 새로운 모델을 그 AI 자체가 막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등골이 오싹합니다. 예. AI가 그런데 이런 게 되려면 결국은 여기에도 많은 반도체가 또 쓰일 거기 때문에 예. 반도체의 앞날은 또 밝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살짝 해봅니다. 약속을 깰 수도 없고 미국 투자 발표한 4대 그룹 총수의 소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 바이든 미 대통령 방한 전후로 수백억 달러 투자 계획을 내놨지만 달러로 환산을 하면 이제 원화로 따지면 투자금이 급증을 하죠. 달러당 원화값이 지금 10% 이상 떨어지면 제조업의 원가 부담은 2% 정도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정유, 항공, 철강 수익성이 악화될 거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정유 같은 회사가 수입을 많이 하고 국내에서 이제 팔고, 물론 이제 우리나라 정유 회사도 수출 많이 합니다. 네, 50% 정도는 다시 가공 정제해서 수출한다라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항공회사도 마찬가지죠. 그 수많은 비행기를 갖다가 달러로 계약한 리스 방식으로 아마 하기 때문에 리스료도 달러로 나가고, 또 항공료가 되게 비싸잖아요. 그 항공료도 결국은 이제 달러 베이스다 보니까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요 표에 보니까 이제 국내 주요 기업 대미 투자 계획이라고 해서 삼성전자, SK그룹, 현대차그룹, LG에너지 솔루션 이렇게 네 회사가 있고요. 내용은 텍사스주에 신규 파운드리 공장을 짓겠다. 170억 달러 규모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달러당 이제 1,000원이면 실제로 그냥 계산하기 편합니다. 그냥 17조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1,400원이 되니까 17조가 아니라 4, 1, 4, 7, 4, 28 해가지고 거의 22조. 예, 한 22조 정도, 5조가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이 이제 부담이다라고 돼 있고, SK그룹이 290억 달러를 들여서 반도체, 바이오, 그린 에너지, 배터리 등에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저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최태원 회장님을 굉장히 이제 좀 다정하게 막 부르는 그런 장면도 있었잖아요. 현대차 그룹이 105억 달러 전기차 전용 공장, 자율주행, 인공지능 등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 내용을 담았었고, LG엔솔이 이제 GM 그리고 혼다와 전기차 전용 공장을 미국에다가 이제 짓겠다라고 이렇게 됐는데, 한편으로 보면 지금 요 네 그룹에서 하이닉스도 이제 수출 기업이다 보니까 결국 수출로 이제 달러를 벌어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투자금이 저는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다고 봅니다. 결국 다 벌어온 달러로 다시 투자를 하면 되기 때문에 소갈이라고는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근데 여기 좀 중요한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원화가 폭락에 따라 대미 투자 계획뿐만 아니라 주요 업종별 수익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는데, 과거 원화 가치가 떨어지며 수출 중심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달러로 대금을 지불하고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데다가 일부 업종은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재고가 늘어나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달러당 원화값이 10% 하락할 때 제조업 전체 매출 원가는 평균 2.1%가량 높아진 것으로 분석이 됐고요. 업종별로는 석탄, 석유 제품이 6.5%로 제일 원가 상승이 높아지고요. 1차 금속 제품이 3.2%, 섬유 가죽 제품이 2.7%, 화학 제품이 2.2% 등이 제조 평균 이상으로 원가 부담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원료를 구매할 때 달러로 결제하는 정유업계는 올해 상반기에만 1조 900억 원에 달하는 환차손이 발생을 했습니다.
정유사들은 통상 원유를 해외에서 외상으로 구매한 뒤 3~4개월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상환을 하는데, 이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원화값이 하락을 하며 환해지를 해도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원유를 도입해서 정제한 뒤에 절반가량은 다시 수출하지만, 나오네요 여기. 순수입량이 워낙 많아 원화값 약세는 경영 실적에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환해지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상품도 있지만 리스크가 너무 커서 개별 업체들이 원화값 약세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말을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수출국에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원화값 약세에 따른 수혜 대신 부담만 지금 늘어나고 있는 형편인데요. 석유화학업계인 경우에 원료인 나프타를 수입을 해서 달러 대금 지급 비용은 늘어났지만 해외 제품을 팔 곳이 없어서 재고를 쌓아놓고 공장 가동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항공업계는 이미 달러당 원화값 하락에 따른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데요. 유류비를 비롯해서 항공기 리스료, 그리고 연공 통과료 같은 그런 것들을, 운영비 대부분을 달러로 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화값이 낮아질수록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달러당 원화값이 10원을 하락하면 대한항공은 약 350억 원, 아시아나항공은 약 280억 원의 외화 환산 손실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자동차랑 완전히 다르죠. 자동차는 10원이 하락할 때마다 원화값이 반대로 이제 10원 환율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올라가면 자동차 업계는 수익이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항공업계는 환산 손실이 또 이렇게 크게 발생을 합니다. 원재료 수입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철강업계에서도 경영난을 우려하는 목소리인데요. 국내 철강사들은 철광석과 석탄 등 원료를 수입을 하는데, 달러당 원화값이 낮아질 경우 원가 부담 상승이 불가피하고요. 또한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로 철강 수요가 위축되면서 환율 인상에 따른 원자재 값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전부 반영하기도 어려운 형편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 기사는요, 삼성전자가 미국 1위 케이블 컴캐스트에다가 5G 장비를 공급했다라는 뉴스인데요. 과거에 19년이었나요? 이 5G 요 부분이 한창 이제 상용화가 이제 스타트가 되면서 5G 관련 주식들이 그때도 많이 오르고, 맨날 우리 3%의 정프로가 이 5G KMW였죠. KMW. 예, 그래서 김민우라고 닉네임으로 얘기했던 그런 부분의 주식들이 한창 잘 나갔던 게 2019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코로나로 소셜 디스턴싱이랑 락다운 조치 때문에 생각만큼 5G가 해외에서 우리나라만큼 빠르게 이제 인프라 자체가 이제 투자가 안 됐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5G 관련주들이 또 다시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미국 1위 케이블 컴캐스트에다가 5G 장비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5G 네트워크 사업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미래 먹거리로 키우는 주력 사업 중 하나라고 하네요. 이미 삼성전자는 미국 4대 통신사인 브라이전과 DC 네트워크의 5G 사업을 수주한 것과 더불어서 영국의 보다폰, 일본의 KDDI, 인도 에어텔을 비롯한 전 세계 초대형 이동통신 사업자들과 연이어서 5G 사업 협력을 진행한 바 있고요. 여기에는 이 부회장이 2020년 브라이전과 7조 9천억 원 규모의 5G 장기 계약을 맺었고, 지난해에는 NTT 도코모와 통신장비 계약을 할 당시 상대 최고 경쟁자를 직접 만나 협상을 진척시킨 것도 효과를 발휘했었다고 합니다. 지난 9월에도 미국 DC 네트워크 창업자 찰리 어건 회장이 방한을 하자 이 부회장이 북한산 동반 산행을 제안을 해서 함께 산을 오르면서 협상을 매듭짓기도 했다고 하네요. 이번에 삼성전자는 컴캐스트의 미국 내 5G 상용망 구축을 위한
5G 중대역 기주국과 5G 저대역 기주국, 전선 설치형 소형 기주국을 포함한 다양한 통신 장비를 공급할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이 중 전선 설치형 소형 기주국은 기지국 라디오 안테나 기능을 하나의 폼팩트로 제공하는 통합 솔루션인데,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한 최신 2세대 5G 모뎀 칩을 탑재를 해서 기지국을 소형화, 경량화하면서도 데이터 처리 용량을 기존 제품 대비 2배로 대폭 개선을 했다고 하네요. 참고로 컴캐스트는 1963년에 설립된 미국 1위 케이블 사업자로 가입자들에게 인터넷, 케이블 TV, 집전화, 모바일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미국 전역에 가장 넓은 와이파이 커버리지를 보유하고 있고, 2017년 와이파이 핫스팟과 기존 이동통신 사업자의 무선 네트워크 대여 방식을 이용해서 이동통신 사업에 진출을 했다고 합니다. 전경훈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 사장님은 향후 이동통신 기술 발전이 가져올 새로운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를 하고 차세대 통신 비전을 실현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을 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또 반도체만 보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이제 큰 사업부가 4개잖아요. 예, 디스플레이 사업부가 있고 가전 사업부가 있고 또 이 통신 장비 이쪽이 있는데, 이쪽에서도 좋은 성과를 계속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기사입니다. 북미 7개 기업 한국 반도체 전기차에다가 1조 6천억을 투자를 한다는데, 어떤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하는지 궁금을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 뉴욕에서 북미 지역 투자 신고식과 한국과 북미 투자가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를 했다고 하는데, 북미 지역 7개 기업은 이날 투자 신고식에서 반도체 전기차 분야에 총 11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한다는 외국인 투자 신고서를 산업부에 제출을 했다고 하네요. 반도체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와 듀폰, 그리고 인테그리스,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는 솔리드 에너지 시스템, 보그워너, 그리고 해상풍력은 노슬랜드 파워, 그리고 물류는 EMP 벨스타 등이다라고 하는데요. 이번 투자 유치에 대해 산업부는 R&D 센터 등 질적 수준이 높은 투자가 주를 이뤘고, 첨단 기술의 국내 이전뿐 아니라 고급 기술 인력 양성에도 기여할 거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특히 투자 신고서를 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를 포함해서 세계 4대 반도체 장비 회사 ASML, 도쿄 일렉트론, 램 리서치가 모두 한국에 적극적으로 투자 중이어서 반도체 생태계와 공급망 강화에 건설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께서는 이번 투자는 공급망 강화와 탄소 중립 추진 등의 정책 과제와 연계성이 높은 양질의 투자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면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매력적인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서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오늘 주요 뉴스는 이렇게 6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예, 이제 또 주말인데 기온이 떨어지다 보니까 저부터도 딱 이 환절기가 되니까 막 코가 또 맹맹해지고 콧물이 나고 한데, 환절기에 건강 유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식시장도 패드의 변곡점이 빨리 좀 나오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이번 주말도 건강하고 행복한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